대통령이 어제 총선 심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국정교과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정교과서가 고시되어서 지필진 공모까지 들어간 마당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을 제기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전적으로 저는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역사 교과서가 정정의 대상이 되었어도 안 되고 정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 말도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역사 교과서가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대한민국에 마치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당시에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우파 진영에서 벌였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잘못 알린 부분도 있고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이 그때 이제 열렸는데 그 내용이 한반도를 갖다가 30년간 소련하고 미국이 나누어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처럼 알려졌습니다. 보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를 위에는 소련이 밑에는 미국이 이 신탁 통치를 당분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이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스스로 나라를 갖다가 건설할 그런 역량이 안 되는 민족이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당분간 통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당시에 우파 애국 진영에서는 반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48년 그러니까 46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 부분이 전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혼란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 시위, 운동, 집회부터 대중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들은 좌파 진영이 덕세에 있었습니다. 우파는 별로 찾기가 어려웠어요. 북한에서 소련과 김일성 밑에 못 있겠다 하고 내려온 사람들만이 우파의 일부 핵심이었고 남천 내부에서 우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탁운동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된 분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주도해 가면서 사실상으로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이 굳건하게 형성되는 역전의 계기를 마련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탁운동을 했다라고 해서 우파 진영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자, 언제까지 통치할 줄 모르는 일단 신탁 통치에 들어가면 자 미국하고 소련이 나누어서 통치하다가 나중에 남북한 단일 정부를 갖다가 설치하겠다. 자 거기에 소련하고 미국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소련하고 미국이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점령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나라 중에서 나중에 소련하고 미국이 합의를 봐가지고 통일 선거를 거쳐가지고 통일이 된 그런 국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독일 한번 보세요. 소련이 동독을 점령하고 미국이 서독을 점령하고 베를린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베를린은 동독 가운데 있습니다. 서독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수도였는데 수도도 반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를 해가지고요. 이 서베를린에 그냥 식량이고 뭐고 공급을 안 해주도록. 그래서 미국이 서베를린에다가 그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등을 공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독일이 언제 통일됐습니까? 91년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2차 대전이 45년에 끝나고 몇 년입니까? 5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 동서독이요 통일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좌파 진영 주장처럼 하나의 한반도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파 진영도 신탁 통치에 찬성을 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적화되어서 공산국가가 되는 방식으로 통일국가가 수립되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있다가 손을 살 빼면 순식간에 밀고 내려와서 먹어버리려 했겠죠. 당시에 대한민국에 이 국군 경비대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서기 전에는 정부가 선 다음에는 국군이 되었죠. 그 경비대에 좌파 진영이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숙군 작업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게 없었다면요 6.25가 났을 때
군의 대부분이 북한군으로 등을 돌리면서 오히려 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국군이 협조하는 양상이 나왔을 겁니다. 자, 신타 통치 상태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반탁을 해서 남측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구성하는 부분이 그것이 통일의 방해가 됐다. 통일이 뭡니까? 통일이 그렇게 지고지순한 가치라면요. 그러면 공산주의 통일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남측이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분단된 채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요,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통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단의 책임이 마치 남측에 있다. 또 6.25 전쟁의 책임도 남북 모두에 조금씩 다 있다. 이런 공동 책임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대통령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6, 7, 80년대의 경제 발전은 결국 노동자의 희생, 반노동자의 어떤 있었다. 그리고 기업에 이제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 착취를 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유발시키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모두가 성장 과정에서 덕을 봤습니다. 국민들이요. 작든 크든요. 물론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자는 것보다는 좀 불평등하더라도 모두가 덕을 보는 사회가 훨씬 나아졌다는 건 지금 남북한에 비교를 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잘못되고 균형을 잃은 역사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는 부끄러운 역사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보다는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 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이 교과서 확정 고시에 대해서 한 변호사가 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교육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이것이 학생들에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다. 이것은 학교 선택권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자주성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을 검정으로 하기 이전에 배웠던 모든 이 국정교과서들은 제가 크거나 제 또 밑에나 저보다 좀 위에서 배웠던 교과서들은 다 유연적인 교과서입니까? 이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학생에게 준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학생이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굉장히 진짜 태어나서는 안 될 역사라고 묘사한 그런 어떤 역사책이 하나 있다 칩시다. 나는 이 책을 배우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학교에서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됩니까? 적어도요,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공동체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것은 국가에서 정한 틀에서 배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교육이 있는 것이고요. 국가가 교육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싫으면 홈스쿨링 해야죠. 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배우도록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선택권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냈다. 너무나 유치한데요. 맹세기 변호사나 되시는 분이 좀 문제를 제기하려면 제대로 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몇 가지 논리가 있어요. 이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듯 하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듯한, 한마디로 현재 국정교과서가 가르는 환경에 있어서 옳은 측면도 있다. 현재 이런 금인정 교과서들이 역사를 제대로 잘 묘사하지 못하고 좀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틀린 게 있다.
그런데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 과연 유일한 방법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발하게 서로 간에 이 적대적인 입장끼리 이념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빼고 논의를 해서 적정한 접합점을 찾으면 될 건데, 이 문제를 갖다가 밀어붙이면서 과잉으로 이념끼리 대결하는, 전 세계는 탈이념으로 가는데 한국에는 이념이 과잉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복지라든지 민생에 집중을 해야지 왜 쓸데없는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자, 좌파가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현재의 그 민정 교과서들이 틀렸다. 그렇지만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들보다는 좀 부차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적절한 합의로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훈장질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길바닥에 나서는 종북 좌파들이 좀 낫다고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냐, 이 논리들 속에요,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나머지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리고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탈이념입니까? 유럽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극자 세력이 득세하는데 이것이 탈이념입니까? 더 올 이념으로 가지요. 미국 한번 보십시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 이게 탈이념입니까? 극자 극우 세력이 미국에도 더 득세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세계가 탈이념으로 간다라는 것처럼 묘사한다는 것은 매우 틀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념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념이 있어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념이 없이요, 그냥 민생, 복지 이런 것만 따지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박원순 시장처럼요, 50만원씩 다 나눠주자, 뭐 이재명 시장처럼 뭐 100만원 수당을 주겠다 청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형편에 솔직히 근처도 못 가면서 3세에서 55세까지 전부 무상 보육을 하자니까 그 돈 중에 2조 원이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니미락 내미락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민생입니까? 이념이 있어야요,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 3, 5세 중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키워라. 그것은 전 세계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뭐 스웨덴같이 이런 잘 사는 나라도 애들이 일정하게 클 동안은 부모가 키우는 것이 맞다고 보고, 차라리 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둘 중에 하나에 주는 것이 낫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얼마씩은 받는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은 포퓰리즘, 나누어 먹기, 이런 식으로 인간의 탈이념이 가져올 개판 5분 전에 우중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할 때 가장 두려워한 것이 이 우중, 대중들이 항상 현명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요, 공산주의 사회가 평등을 지향하고 대중의 모든 의견들이 다 합리적으로 갈 거라고 전제했지만 결국 그 속에는 대중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평등에서 그 사람들은 제외한 나머지의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이 없이 민생과 복지,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지구에서 없는 희한한 패론주의라는 걸 갖고 와가 노동자들 다 나눠먹고 국민들 다 나눠먹다가 나라 절단 나가지고 저 나라는 정상으로 가기가 거의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념이나 가치는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왜 싸우고 낭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요, 건국 이후에 지금 70년 동안 일부 비틀거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속 조금씩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 야당 집권 이후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틀이, 기본적인 틀이 흐트러졌고, 지금쯤 이 틀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잘못된 틀이 현재 어려운 경제 사정 하야와 맞물려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전부 조국과 역사와
이 살아온 우리의 노력들을 다 폄하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금수저부터 흑수저까지 이야기, 헬조선, 탈한국 이야기, 전부 역사와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과정에 대한 어떤 부정, 비하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시니컬하게 조롱이나 하는 부분에는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념 가치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보수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보수가 수국, 기득권, 부패하고 보수를 갖다가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보수인 것처럼 이 전파를 했던 부분에 과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만큼 살게 된 것은 기념비적인 업적이고요. 이 업적은 대한민국의 그래도 보수주의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부정을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나라는 동물농장이 되는 겁니다.